지난번 비대면 강의 시간 때는 채권과 채권 관리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채권 발생 원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약과 그리고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채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함께 보실까요? 계약에 의한 채권관리. 채권의 발생 원인에는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고 그 중에서도 계약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가 많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계약에 의한 채권관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히 해야 할 계약의 주요 내용들. 자, 계약에 의한 채권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요, 곧 계약의 주요 내용들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의 주요 내용들은 무엇인가요? 각각의 계약마다 다 다르겠지요. 민법 제3편은 채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중 제2장은 각종 계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려,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순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정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도급 이거는 이제 목적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계약의 목적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제 위임 같은 경우는 위임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는 계약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각종 계약별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려는 만약에 이제 부담부 정려라고 하면 그 부담의 내용이 뭔지 명확히 해야 되고요. 매매는 매매 대금을 언제 지급할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환은 교환할 대상의 가치가 같은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계약 내용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실무 경험에 의하면요, 제가 사실은 이제 해본 경험에 의하면요, 법률 전문가 중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환 계약서를 여러 번 봤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환 계약서 작성은 좀 복잡해지기 쉽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전 소비대차는 이자, 변제기, 지연이자, 그리고 기한이익의 상실 규정을 둬야 합니다. 임대차는 차임, 원상회복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고요. 도급은 도급 대가와 그 지급 시기, 특히 지체상금, 이 규정이 중요합니다. 위임은 주로 이제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와의 계약인데요.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가 미리 작성해 놓은 계약서 내용을 잘 설명 듣고 계약하셔야 되고요. 조합은 동업 계약이 이제 조합의 한 경우거든요. 조합은 장래에 발생할 모든 경우를 예상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장래에 발생한 모든 경우를 미리 예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서를 많이 작성해 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용은 근로기준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 강행 규정이고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요즘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위반된다고 생각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웬만하면 변호사나 또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민법의 전형적인 계약인 사용대차, 여행계약, 현상광고, 임치, 종신정기금, 화해는 실무상 많지 않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사실.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그 자체와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는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반복하긴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중요 내용을 적어서 상대방의 서명을 받는 정도로도 아무런 서류도 작성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큰 증거가 됩니다. 무슨 계약을 하면 다들 계약서를 갖다가 작성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뭐 다 계약서 작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라도 이 중요 내용을 적어서 상대방 서명을 받기만 하더라도 이게 계약서에 준할 만큼 큰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을 요점식이라도 적고 반드시 상대방의 서명 도장을 받고,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게 해야 된다.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중요한 계약에는 인감도장을 찍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그 정도면 어느 누구도 그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다투지 못한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입회인을 두고 그 입회인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입회인 홍길동, 그리고 홍길동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계약서의 의미가 불분명할 때 입회인이 정인이 되어서 계약서의 의미를 분명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할 때는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도 있는데, 정인은 웬만해서는 잘 인정되지 않지만 정인도 신뢰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은 공무원, 직업이 공무원 이런 사람들, 법원에서 그런 사람이 정인으로 나오면 좀 잘 믿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정인이면 인정될 수 있겠죠. 채권의 효력, 집행을 강화시키는 방법. 한편요, 계약의 당사자 중 누군가를 위한 연대보증인을 두면요, 그 연대보증인은 자신이 연대보증을 선 그 누군가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 연대보증인은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연대보증인에게도 계약서에 연대보증인 또는 연대보증, 그리고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게 하면, 따로 연대보증 계약을 안 하고 그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만 적어 넣기만 하면 그게 연대보증 효력이 생깁니다. 연대보증인과 보증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인에 그냥 연대라는 두 글자만 추가하면 되니까 차이를 아시는 거 생략하고, 연대보증이 연대 그냥 보증보다 좀 셉니다. 그래서 보증인 세울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상보증인도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연대보증인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물상보증인은 자기 특정한 재산으로 보증을 서는 겁니다. 자기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건저당권으로 이제 이렇게 내놓는 그런 거죠.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어떤 특정한 재산으로 보증을 서는 건지를 추가해서 기재해야 되겠죠. 계약서를 굳이 공정까지 받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집행공정증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네요. 계약을 집행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집행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정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판결받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행위 채권관리. 자, 다음으로는 그 채권의 발생 원인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 가지. 계약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다음으로는 불법행위 채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가 뭐냐?
예,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겁니다. 고의로 했다는 것은 뭐 폭행을 했다든지 뭐 상해를 가했다든지 뭐 이런 건 고의겠죠. 뭐 영업방해 이런 것도 고의고요. 과실로 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건 대부분 과실로 인한 거겠죠. 어려과우 이것도 과실로 인한 거죠. 형법상 범죄는 100%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상의 불법행위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의 경우는 일단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범죄가 딱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나와 있는 그 범죄만 이제 그것만 이제 범죄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안 나와 있는 것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형법상으로는 이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불법행위, 그러니까 그 유죄 판결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엄격한 그 민사에서는 그 불법행위는 그렇게 형법에서 요구하는 그 유죄가 될 정도까지가 안 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법상 그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는 인정받아서 민사 책임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의료과오를 보겠습니다. 의료과오는 치료계약을 한 병원과 환자 사이에 발생하겠죠. 의료과오의 경우에는 환자가 병원에 대해서 계약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했다고 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과오 같은 경우에는 계약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경우에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주요한 차이점은 뭐냐? 계약 책임은 채무불이행이 있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하는 이유로 이제 면책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이제 손해배상 책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뭐냐니까 이제 그 계약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채무불이행만 있는 사실만 이제 입증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불법행위로 물으려면 그 병원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걸 갖다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멸시효에도 차이가 있어요. 계약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이고 불법행위 채권은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채권에서 명확히 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법행위 채권에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불법행위 사실 자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불법행위 사실이란 뭔가요? 육하 원칙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육하 원칙은 신문 기사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6가지 요소인데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이게 이제 육하 원칙이죠. 육하 원칙. 사실관계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교통사고라면 2020년 6월 1일 이제 예로 들면 그렇다는 거죠. 6월 1일 뭐 15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 로터리에서 김땡땡이 아반떼 차량번호 63뭐 24땡땡을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도 계속 주행하여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박땡땡의 소나타 차량번호 12나
삼사땡땡의 우척을 들이받아 박땡땡에게, 소나타 차량 탄 사람이죠. 운전자요. 박땡땡에게 전치 6주의 뭐 어떤 상해와, 그리고 소나타 차량의 수리비 뭐 몇백만 원이 드는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게 이제 육하원 측에서 제가 정리를 한 예입니다. 불법행위 채권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형사고소 또는 범죄신고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채권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고,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형사고소 또는 범죄신고인 거죠. 대부분의 불법행위는 형법상 범죄행위이거나 범죄행위에 가까운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형사고소를 하거나 범죄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인 국가의 힘을 빌려서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신고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과오 사건의 경우에도 입정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형사고소했는데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아서 무혐의가 되면 형사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은 신고한 사람이 알게 된 내용과 다른 사실로 신고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수사 결과 고소인이 알게 된 사실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잘못 알았다 해가지고 무고죄로 처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알게 된 내용이 조금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해서 이제 고소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무고죄가 되는 거지, 있는 사실 그대로 이제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난다 해서 처벌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을 왜곡한 경우만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거죠. 다음에 불법행위 채권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 CCTV 등 증거 확보를 하라. 최근 일본에서 한국인 절도범이 체포되었는데요. 그 한국인 절도범이 한테 너 왜 한국까지 왔어, 일본까지 와서 절도를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절도범이 한 이야기가, 한국에는 CCTV가 너무 많이 깔려 있어서 도둑질하기 어려워져서 일본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다. 이래가지고 일본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웬만한 업소, 아파트, 건물, 도로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요. 수사기관에서는요,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현장 인근의 CCTV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CCTV에 뭐 안 나오면요, 그 CCTV에 찍힌 지나가는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이제 확인해가지고 그 차량에 이제 블랙박스에 찍힌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수사 이제 단서를 잡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경찰에서 이 CCTV 블랙박스 이런 걸로 수사를 이것부터 확보하는 게 일입니다. 그 요즘 이제 같이 술 먹고 만취했는데 같이 술 먹은 남자가 중간간했다 이렇게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소인의 경우에도 술에 취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CCTV를 확보하면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소한 여자분이 자기가 이제 술 취한 모습이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보하면 좋다는 거죠. 근데 실무상으로는 고소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이 정도로만 주장하면 고소당한 상대방이, 그러니까 강제 중간간했다는 이제 사람이 적극적으로 술집과 모텔까지
도로, 모텔의 각 CCTV를 확인해서 고소인이 이제 거꾸로 고소인이 나서서 이제 그 고소인이 중강간 당할 만큼 이제 술에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CCTV나 차량 블랙박스는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덮어쓰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버리면 녹화한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덮어쓰기로 없어진 줄 안 과거의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 또는 이제 핸드폰 문자 메시지도 국가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죠. 그러나 또는 국가수나 또는 이제 민간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서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한편 이제 녹음한 경우에 이거 녹음은 이제 위법 아니냐 불법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서로 대화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상대방 몰래 녹음하더라도 녹음 문제 없습니다. 그 녹음 대화자가 아니라 제3자가 몰래 다른 사람 대화를 녹음한 거, 이게 도청이잖아요. 이게 이제 형법상 불법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거가 형사상 증거는 안 되는데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도 민사상으로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몰래 녹음한 사람은 이제 몰래 녹음한 것 자체가 불법 행위가 돼서 그건 별도로 이제 형법상 문제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성범죄 참고사항입니다. 요즘 성범죄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폭행 협박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래서 필요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기습적으로 키스를 했다. 이거는 그 자체가 이제 폭행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고소인의 입증 책임도 많이 완화됐고요.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막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성범죄 당한 분이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소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범죄가 과거보다 많아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범죄가 과거보다 많아진 게 아니라 성범죄로 고소하는 건이 이제 많아진 거죠. 옛날에는 성범죄 축에도 안 들어가던 게 이제 성범죄가 됐죠. 그리고 고소 안 하던 분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고소하기 때문에 성범죄 고소건이 많아진 거지 성범죄 자체는 과거보다 많아진 게 아니고 훨씬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범죄 요건 완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이제 상당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범죄가 성립됐는데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거나 또는 이제 폭행 협박이 없어도 뭐 상하관계, 직장 상사 뭐 이렇게만 되더라도 이제 폭행 협박은 아니지만 이제 위력에 의한 뭐 성범죄가 또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막 전형적인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범죄는 이제 보기 어려워졌지만 이제 이 성범죄 요건이 완화돼 가지고 성범죄가 많이 인정되고 있는 거죠. 모든 범죄는 원래는 고소인이 또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요. 성범죄의 경우는 법원에서 여성이 성범죄 당했다고 주장하면 명확히 다른 증거가 이제 성범죄 안 했다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여성 진술이 구체적이고 실제로 당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게 유죄로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상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로 고소되면 이게 실제로 성범죄를 안 했다 하더라도 굉장하게 고충을 당합니다. 무죄 입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범죄는 성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관계 뒤에 여성이 전화로 니 어젯밤 뭐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하면서 막 화내면 남자가 당황해가지고 뭐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사과할 수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 녹음이 됩니다. 이 여자분이 전화했을 때 녹음하려고 전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남자가 당황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못했다 이 말 한 그게 유죄의 주요 증거가 돼가지고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성범죄의 경우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았죠. 근데 요즘은 합의하더라도 재판이 회부됩니다. 그리고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합의하면 합의한 사실 자체가 유죄의 증거가 돼서 무죄를 받기 쉽지 않은 점도 참고로 하셔야 되고요. 자, 끝으로 횡령죄 참고사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동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는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투자할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횡령죄로 고소될 경우에 금전을 관리하는 사람은 금전 지출 내역을 입증해야 되는데요. 이게 동업이나 투자나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금전을 관리한 사람이 그 금전 지출 내역을 다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입증을 못해서 입증 못한 만큼 횡령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장기간에 걸친 금전 지출 내역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기 힘드니까 중간중간에 동업자 사이에서 또는 투자자와 투자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금전 지출 내역을 정리한 서류를 그때그때 중간중간에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한테 확인 및 이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동업자 전원 또는 투자한 사람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의 관리와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채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강의 드렸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